안녕하세요. 교사 권우찬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고등학교 정보에 관한 수업이고요.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한 9일고등학교 중간고사 정리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중간고사 이전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범위를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정리를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교재 설명과 수업 듣는 학생 대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고등학교 정보 비상에서 출판된 고등학교 정보라는 수업 책을 진행할 거고요. 이민석 선생님 외 4인이 제작한 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수업 대상은 고등학교 정보 교과목을 듣는 학생, 굴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이며 2021학년도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 그 이외에도 정보라는 교과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중간고사를 위한 정리하는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순서로는 1단원 정리가 들어갈 거고 2단원 정리가 들어갈 거고 간단한 문제 등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단원 정리하는 시간, 2단원 정리하는 시간 부분에는 열심히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원의 이름은 정보문화라는 단원이에요. 정보문화 단원에는 정보사회와 정보윤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중단원과 소단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단원을 바탕으로 오늘 수업을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요. 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문화 대단원을 소개하는 글이 나오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와 정보과학 기술 관련 직업세계를 탐색한다고 해요. 또 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보윤리의식과 정보보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태도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정보과학, 그리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과 정보보호 능력이다 라는 부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쉽게 내용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보사회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정보사회에서 우리 생활을 학습을 할 텐데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핵심 용어는 정보과학과 정보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정보과학 지식과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정보과학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거예요. 이 단원에서 학습할 수 있는 팁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정보과학은 어떤 것이 있고, 정보과학 기술, 그리고 정보과학 기술의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 속에 정보과학이 사용된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정리해 주시다 보면은 우리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 생활 속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영향력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부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역기능이라고 하고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같이 학습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 단원은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 단원에서 배운 핵심 용어는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적용되는 정보과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왔을 거예요. 우선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이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한 기술에서 다양한 직업들이 파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양한 기술들이 모여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과학 분야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앞으로 미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중요시하게 바라봐질 텐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 정리하는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단원에서는 본문 옆에 조그마한 설명 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빈칸으로 정보과학 분야의 여러 가지 직업들을 설명란을 적어보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단원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과학 기술과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보과학이라는 걸 학습을 했어요. 정보과학은 정보의 생성, 전달, 축적,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점이 있었고, 정보과학의 기술로서 5가지 기술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으로서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설명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란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정보윤리 단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윤리의 소단원 첫 번째는 정보의 올바른 공유예요. 이 단원에서 학습했던 용어는 정보공유, 정보보호제도 및 법률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정보보호제도 및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학습 팁을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정보 공유의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하는 방법,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주의한 정보 공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정보 공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자신의 부주의한 실수에서 발생한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정보는 항상 공유를 해서는 안 되는데 공유를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외의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공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던 부분이 정보의 올바른 공유라는 소단원이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소단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보안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정보보안, 접근관리, 권한관리를 학습을 했어요. 정보보안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컴퓨팅 기기의 암호 설정, 접근 권한관리 등을 통해 보안을 실천할 수 있는지 등을 학습을 했고요. 학습하는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외부 위협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교과서에서 나온 해킹, 악성 코드, 분산 서비스 거부, 스미싱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조사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차원에서 정보 보안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접근 암호 설정하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나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기, 최신 보안 패치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등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꼭 암기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 수단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핵심 용어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용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학습을 했고요. 학습 목표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제도 및 방법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학습 팁은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CCL, 저작권 이용 규칙 등과 같이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표기한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CCL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다 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따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은 어떻게 짓는지, 특징은 어떻게 나누는지, 예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각각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종류,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상용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요.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한 예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대비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선스는 저작권과 약간 다른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라이선스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과서에서는 누가 사용하는지, 기한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놨으니까 각각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르는 종류, 부르는 분류 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핵심 용어로는 사이버 공간, 사이버 폭력,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학습 목표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사이버 윤리의 실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천할 수 있다와 같은 학습 목표로 학습을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이버 공간의 특성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익명성, 비대면성, 쉬운 접근 기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익명성, 비대면성, 쉬운 접근 기회를 잘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소극적이었던 학생이 적극적으로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용했을 때에는 사이버 폭력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8가지를 시청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청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 제도를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남들을 지켜줄 수 있는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호 규정, 관련 법률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은 조금 사후 처방적인 측면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적인 방법은 사이버 윤리의식을 기르자라는 거였습니다. 사이버 윤리의식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단원 두 번째인 정보윤리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를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공유를 해도 되는 정보와 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정보 보안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정보 보안이라는 거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킹 사례, 악성 프로그램 사례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보 보안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실천 관리 방법은 접근 관리를 하는 거, 권한 관리를 하는 게 있었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하느냐, 돈을 주지 않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와 저작권과 비슷한 내용으로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라이선스는 어떤 게 있는지, 분류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불리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사이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꼭 암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1단원의 내용을 알아봤고요. 2단원은 자료와 정보라는 단원입니다. 2단원은 자료와 정보의 표현, 자료와 정보의 분석으로 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과서 49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와 정보라는 단어는 목적과 특성에 따른 자료의 정보의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에 살펴볼 거고요. 또 컴퓨팅 도구를 이용해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볼 거예요. 중단원, 자료와 정보의 표현 첫 번째 부분인 다양한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핵심 용어로는 부호화, 복호화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거 학습을 했었고요. 다양한 정보들에는 숫자, 문자, 그림, 소리들과 같은 내용들이 디지털로 표현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진 코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부호화 과정이다 라고 했었고요.
컴퓨터에 저장된 이진 코드로 된 정보들을 다시 컴퓨터 화면 혹은 소리로 바꾸는 과정을 복호화 과정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호화 과정, 복호화 과정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를 이진 코드로 표현을 할 때, 문자를 이진 코드로 표현을 할 때, 그림을 이진 코드로 표현할 때, 소리를 이진 코드로 표현할 때 각각에 대한 코드 방식을 알려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는 이진수와 십진수를 바꿔주는 방법 학습을 해봤으니까요. 이 부분을 암기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전 단원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핵심 용어로는 정보의 표현 방법과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에 대해서 배울 거고 학습 목표는 정보 활용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전 단원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이진 코드로 저장을 할 것인지, 문자를 어떻게 이진 코드로 저장을 할 것인지, 그림을 어떻게 이진 코드로 저장을 할 것인지, 소리를 어떻게 이진 코드로 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어요. 문자를 이진 코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어떤 정보 활용 목적, 어떤 대상이냐,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저장하는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자 이외에도 문자면 유니코드랑 아스키 코드 방법을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림이라고 하면은 비트맵, 벡터 방식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소리는 노래방을 예시로 들었죠. 노래방 기기에서 어떻게 노래를 저장을 하는지 미디 방식과 웨이브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정보 활용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저장 방식을 갖는지가 중요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전송과 저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 압축하는 방식 손실 압축인지 무손실 압축인지 압축하는 방식을 제가 정리해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림 방식에는 JPG가 손실 압축으로 있다. GIF, PNG, PCX 방식은 무손실 압축으로 있다. 각각에 대한 손실 압축의 장점과 무손실 압축의 장점을 정리해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와 정보의 첫 번째 자료와 정보의 표현 단원에서는 자료와 정보의 다양한 디지털 표현,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디지털로 표현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정보를 이진 코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정보를 이진 코드로 바꾸는 과정인 부호화 과정과 그 역순환인 복호화 과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디지털 표현 방법으로서 우리는 문자를, 그림을, 소리를 바꾸는 방법이 있었고요. 문자를 변환하는 방법은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 방식, 그림을 바꾸는 방법은 비트맵 방식, 벡터 방식, 소리를 바꾸는 방식은 웨이브 방식, 미디 방식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웨이브 방식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음파를 입력을 받은 후에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통해서 이진 코드로 변환한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에는 자료와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전달을 할 거고 어떤 목적에 전달을 할 거고 효율성은 어떻게 따질 거고 저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각양각색으로 변하게 돼요. 더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압축을 하는데요. 압축을 할 때 손실 압축을 할 것인지 무손실 압축을 할 것인지 압축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표현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압축 방식에 따라서 압축 포맷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었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와 정보 그 두 번째 단원인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소단원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핵심 용어는 컴퓨팅 기술과 빅데이터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학습 목표로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컴퓨팅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배웠을 거예요.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는 더 빠르게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다룰 수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과 가치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적어놨고요. 여러분들 빅데이터의 특징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빅데이터는 다양한 자료를 다룬다. 빅데이터는 빠르게 자료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는 큰 자료들을 다룬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비트와 바이트 그리고 그 데이터의 용량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금 필기를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에는 0과 1을 저장하는 그 2가지 수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트가 모여져서 8비트가 모여지게 되면은 1바이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8비트가 모여지게 되면 1바이트로 부를 수가 있고요. 이제 바이트가 중요한데요. 1024바이트가 모여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1kB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을 또 1024kB가 모여지게 되면은 1MB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1MB 다음에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까지 여러분들은 다양한 정보의 크기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라고 하면은 기가바이트 이전 부분을 자주 사용하겠죠. 하지만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기가바이트 이후에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단위까지 다양한 정보들, 더 거대한 정보들을 다룬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자료 수집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단원에서 핵심 용어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전처리, 자료 분류, 정보의 시각화가 있습니다. 컴퓨팅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걸어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을 할까라는 부분 학습을 해보셨을 거고요. 컴퓨팅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진행을 할까, 분석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뽑아온 다음에 그것을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할 건지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을 할 건지, 각각을 수집을 할 때에는 어떤 점을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을 거예요.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분석 절차가 있었는데요. 분석 절차, 자료 분석을 위해서 수집을 하는 과정, 전처리하는 과정, 분류를 하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시각화를 하는 과정까지 일정한 순서가 있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료 분류, 시각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같은 데이터더라도 목적에 맞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보의 관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보의 관리 부분에서는 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어요.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컴퓨팅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여기서 주로 학습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구성에 관한 내용을 학습을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개체와 속성을 테이블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속성이라는 거는 한 물건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한다라고 했었고, 특징들이 모여가지고 한 개를 구분 지을 수 있었을 때 그것을 개체라고 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관리를 위한 컴퓨팅 도구로는 크게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내용 크기로서 나눠 봤었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표로서도 나타내서 봤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로서 나타냈을 때 행과 열로 나타낸 테이블로서 나타냈을 때 각각에 대한 열을 우리는 속성들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고요. 각각에 대한 행을 개체들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와 정보의 분석은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 첫 번째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컴퓨팅 기술을 알아봤다. 두 번째는 자료 수집과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다. 세 번째는 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점 세 가지를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컴퓨팅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한 자료들을 수집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 더 빠르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빅데이터라는 점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료 수집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 중에 전처리, 분류, 시각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관리 도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보를 관리를 할 건지 컴퓨팅 기술 안에서 컴퓨팅 도구를 사용해서는 어떻게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단원 정리 문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중단원 정리 문제는 각각 소단원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정리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사회에서 우리 생활 첫 번째 파트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정보과학 기술 지식 분야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데이터 분석 기술의 3단계는 우리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정보 추출, 시각화 등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기술 기반의 일상생활 사물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사물인터넷 IoT라고 하고요.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분야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기술은 가상현실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 기술이 의도한 것과 반대로 작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역기능이라고 하고요. 다음, 빠른 속도와 다양한 형태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는 사물인터넷 IoT 등의 등장으로 발생한 보안 위협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개발한다고 하고요. 자료 분석가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더 나아가 해당되는 정보로부터 새로운 법칙을 찾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요. 초연결, 인공지능 융합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시대를 정의하는 말은 4차 산업혁명이고요. 사물인터넷 기기에 탑재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이 장소에서 데이터를 저장시킨 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우리는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에게 정보가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정보 유출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정보는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살아있는 개인의 식별 가능한 정보를 우리는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있죠. 컴퓨터의 각종 정보체계가 관리자의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는 행위를 우리는 해킹이라고 하고요. 컴퓨터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프로그램 코드를 총칭하는 말로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보안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보안 패치라고 하고요.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접근 보호라고 합니다.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등을 방어하거나 감염된 컴퓨팅 시스템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는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는 소스 코드라고 하고요. 무료로 배포하지만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공개 소프트웨어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전체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만들고 편집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라는 점,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정한 사용권을 허가받는 것을 말하고요. 한 번 구매하면 해당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영구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세 가지 특징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익명성, 비대면성, 쉬운 접근 기회다. 익명성이라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상털기는 특정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유출하는 사이버 폭력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이버 윤리는 올바른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내재해야 할 규범이다 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원, 0과 1 두 개의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진법이죠.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인코딩 방식은 유니코드고요. 화소라는 화소, 픽셀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비트맵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원본의 손상 없이 그림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표현 방식을 우리는 벡터 방식이라고 했고요. 아날로그 파형 소리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 웨이브 방식이라고 했고, 웨이브 방식 각각에 대한 절차, 아날로그 자료를 수집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표본화를 한다, 양자화를 한다, 부호화를 한다, 네 가지 과정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정보 활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추출한 자료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죠. 정보 전달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일 때 선택할 수 있는 문자의 디지털 표현 방법은 유니코드 방법이다 라는 점. 디지털 모습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의 표현 방법으로서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압축하는 방식은 무손실 압축이다 라고 했고요. 투명한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웹 서비스에서 주로 이용되는 그림 파일의 형식은 PNG, GIF 방식 중에 GIF 방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이는 이미지 등이 있으니까 GIF 방식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컴퓨팅 기술은 네트워크의 자동화, 시각화 등을 통해 자료 수집, 분석,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죠. 생성 속도가 빠르고 형태가 다양하며 대규모의 정보를 가리키는 말, 이 3V의 형태를 띠는 것은 빅데이터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은 컴퓨팅 기술이겠죠. 우리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더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활용을 하고요.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기록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은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자료 수집 분석 방법 중 하나이고요. 유용한 자료를 찾아내거나 의사결정을 도움을 받기 위해 자료를 변환, 정제하는 등의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자료 분석 과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료 분석 과정에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수집된 자료를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는 자료 분석 단계는 자료의 전처리, 자료 사이의 연관성이나 패턴을 찾아내 자료를 분류하는 단계를 우리는 자료 분류 단계, 마지막 자료의 시각화 단계는 자료의 분류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나 차트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말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란 자료를 저장 또는 삭제하거나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이요. 정보관리를 더 쉽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의 집합체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요소 중 개체를 표현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테이블의 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소규모의 자료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도구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했고요. 대규모의 자료 혹은 각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때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관리를 해준다라고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40분 동안 수업을 듣느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암기는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시험 전까지 혹은 내가 바라는 공부하기 전까지는 꼭 암기해 주시는 과정, 각각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주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저는 오늘 수업을 마칠 거고요. 수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봐요.